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바쁜데 빨리 시작을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579돌 한글날 기념 한글문화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담당자가 벌써부터 태극기 피어났는데요. 간단히 국민의례를 먼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면서 한글문화연대 대표이신 이건범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간단히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글문화연대 대표 이건범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글날 맞이해서 공공언어 속에 외국 낱말 그리고 외국 문자를 줄일 방안 뭐가 있을까 저희 나름대로 고민해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발표를 맡아주신 대구대 이정복 교수님 그리고 교원대 김석일 교수님 그리고 토론 맡아주신 안양대 박철호 교수님 이화여대 최영훈 교수님 그리고 박성호 MBC 기자이시자 또 방송기자연합회 회장님, 경향신문 이지순 기자님, 그리고 인천대 이현주 교수님하고 한겨레신문 임지선 기자님 모든 분께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좌장 맡아주신 정재환 운동부장님도 언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특히 이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어른격에 해당하는 분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한마을 문화협회 회장을 또 지내시기도 했고 축천교대 출신이신 리에도 교수님 와 계시고요. 그리고 세종대학 기념사업회 부회장이시자 한글문화단체 모든 모임의 차재경 회장님 그리고 전 국립국어원 부장님 지내신 최영기 선생님 와 계십니다. 일단 세 분 말고도 더 많이 와 계신데 제가 일일이 소개 못 드리고 잘 보이질 않아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좀 시간이 깁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짤막하게 한글날 행사 관련된 시상식 간단하게 거행을 합니다. 좀 기억해 주시고요. 시간이 좀 길기는 하지만 세 꼭지의 내용이 상당히 저는 흥미진진하고 알찬 토론이 기대되는 그런 주제들이기 때문에 좀 힘을 내서 우리나라 국어 발전 또 한글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시작을 하면서 되게 결례를 했습니다. 제 소개도 안 하고 그냥 막 시작을 했습니다. 한글문화연대 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진, 이제 늦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자리를 위해서 격려의 말씀 한 분께 딱 이렇게 듣겠습니다. 국립국어원 원장 대행을 맡고 계시는 우리 윤성사님 나오셔서 격려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교육연수부장 유성철입니다. 10월 9일부터 내일까지가 이제 한글주간인데 한글주간에 자주 뵙게 돼서 더더욱 반가운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문화 콘텐츠가 무섭게 지금 확장이 되고 있어서 그 과정에서 우리 한글에 관한 관심, 우리 한국어에 관한 관심 많다는 걸 다 아실 겁니다. 겉으로 이렇게 화려한데 사실 안을 들여다보면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외국어의 어떤 난용 문제, 그리고 어학교본을 아주 무시한 글쓰기와 말하기 부분들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국립국어원에서 이제 쉽고 바른 국어 생활을 위해서 공공언어 평가들도 하고 있는데 재미난 것들이 이제 올해는 거의 638개 기관, 이제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까지 다 해서
공공 언어를 평가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쉽고 발음이니까 하나는 어떤 용이성, 하나는 정확성인데 어느 지자체, 우리나라 제1의 지자체는 정확성 부분은 전체 1위 상위권인데 쉬운 부분, 용이성은 최하위권 그렇게 그런 그래서 어떤 이것도 일종의 겉멋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서 좀 씁쓸한 부분도 드는데요. 또 이런 좀 어지러운 어떤 언어 환경 속에서 정말 한글 문화연대 활동들이 정말 귀한 것 같습니다. 이범범 대표님, 정유현 대표님, 여러 관계자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참 정말 향상을 해서 같이들 노력하고 있는데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부모도 또 중심을 잡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를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야 때문에 부모님이 그런 중심을 잘 잡고 우리 국민의 언어 생활 향상을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귀한 발제와 토론들 저희들도 경청하고 고민하려고 오늘 또 학예 연구사도 같이 왔는데 잘 듣고 함께 고민하고 발전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바로 토론회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회는 세 꼭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세 꼭지 동안 토론회 전체 진행을 위해서는 한글문화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우리 정재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손 모시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제가 하면 되나요? 네. 예, 이런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운전성시까지는 아니지만 입추의 여주까지도 아닙니다만 정말 쾌초한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날씨인데 이렇게 또 토론회 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요즘에는 어딜 가나 카메라가 있고 촬영을 해서 조금 부담이 됩니다. 여기 국무회의로 촬영을 하는, 녹화하는, 방송을 하는 그런 세상이니까 늘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될 텐데 사실은 제가 어제 그 발표자를 발표문하고 토론문하고 읽느라고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저희 이범범 대표가 열정이 너무 넘쳐가지고 저를 좀 괴롭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흥미진진하고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실 분들 또 토론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조금 바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공언어서 외국난발, 외국문자 조율 방안 조금 전에 저희 이범범 대표가 나와서 인사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또 첫 번째 발표자로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외래어 사정 기준과 외래어 목록 제한입니다. 발표자의 발표가 30분, 그리고 토론자가 2분씩 계시는데요. 한 분당 10분. 그런 다음에 5분 쉬는군요. 5분 쉬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5분 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 세 번째 주제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표자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서 서서 발표합니까?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발표 한글문화연대 이범범 대표입니다. 외래어 사전 기준과 외래어 목록 제한에 대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30분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네, 외래어 사정 기준과 외래어 목록 제한 아주 야심차고 도전적인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작년 한글문화 토론회에 이어서
작년에는 이제 외래어 개념에 좀 문제가 있다 하는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자리 잡히면 좋겠는가라는 것을 올해 다시 한번 문제를 가설 같은 형태로라도 던지면서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좀 파워포인트를 좀 넘겨가면서 어차피 제가 쓴 글이 제가 안 보여서 이 기억도 사실 요즘 기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많은 것을 기억할 수도 없고 중간중간 하다가 제가 기억 안 나면 부대표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쓴 원고가 23쪽 정도 됩니다. 굉장히 좀 많은데 내용은 아주 알찹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꼭 다 읽어보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래어 개념 제자리 잡기. 이거는 작년에 그 토론회에 이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관점이고 올해의 주제에 대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계속 문제로 삼았던 것은 외래어 개념이 너무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쓰이고 또 정부 문서에서도 다른 방식으로 또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쓰인다. 그런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그 국어 정책에 상당히 또 효율을 떨어뜨리고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잡자라고 제 나름의 잡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외래어와 외국어의 개념에 대해서 표준 국어 대사전에 올라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래어는 이렇게 돼 있죠.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에서 널리 쓰이는 단어, 버스, 컴퓨터, 피아노 같은 용례를 들고 있고, 외국어라 하면 당연히 이제 외국 언어, 영어, 프랑스어 이런 언어 차원에서도 설명을 하지만 이제 단어 차원에서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아직 국어에 정착하지 않은 단어, 밀크, 무비 이런 것들이 있다고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은 그동안 외래어 남용을 줄이자 또는 외래어와 외국어 남용을 줄이자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말들이 이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표는 좀 넘어가서 그 다음 대목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어 정책에서 이런 표현들이 그 5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국어 발전 기본 계획에서도 계속 잘못 이렇게 혼용되면서 외래어 남용을 줄이자 또는 외래어 외국어 남용을 줄이자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21년 세워진 국어 바르게 쓰기 5개년 계획에서는 외래어 남용을 줄이자라는 용어가 한 번도 안 나오고 오로지 외국어 남용을 줄이자 이렇게만 표현이 되었었습니다. 그럼에도 5년에 한 번씩 그 조사를 하고 있는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에 보면은 한 11개 항목의 이 외래어와 외국어를 함께 병렬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질문이 진행이 됩니다. 대표적인 질문이 외래어와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질문을 해도 되는 걸까?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걸로 외래어와 외국어를 외래어와 외국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국어 순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대로라면 외래어도 순화를 한다. 아까 우리가 외래어 예로 들었던 버스, 피아노, 컴퓨터 이런 것들을 순화한다는 말로 우리가 이제 연결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과연 이런 식의 용어 사용이 적절한 것일까? 그 답변의 내용들을 봐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외래어와 외국어를 둘 다 우리가 국어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할, 국어 생활에서 쓰지 말아야 할 어떤 부정적인 언어 요소로 함께 치부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그 중에서 둘 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마땅한가? 그럼 두 개는 구분을 할 필요가 뭐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저는 그 점에서 일단 외래어와 외국어를 이렇게 섞어서 쓰게 되는 배경 가운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질문들은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에 나오는 이 질문들은 전부 다 외래어나 외국어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외국어를만 쓰면 되는 질문들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꿔서 질문하는 것이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 그 선택지들을 보면 그게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맞다고 봤고, 그런데 그럼에도 왜 그러면 올해는 그래서 이제 올해 조사에서는 그것을 이제 바꿔서 왜 우리가 쓰지 말아야 할 부생활에서 이제 특히 공공언어 쪽에서 불필요하고 어려워서 사람들 소통을 가로막는 요소는 외국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문체부에서 답변을 주셨었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뭘까? 크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이제 원래 외래어라는 말을 넓게 써왔던 그런 관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 그래서 고유어에 대응하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 모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차용어, 귀화한 말들, 그러니까 한자어 같은 거는 대표적인 귀화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빵이나 담배 이런 것도 이제 외국 의식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그런 귀화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용어. 이 차용어가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빌린말, 외래어, 좁은 의미의 앞에서 나왔던 외래어와 같은 뜻입니다. 사전에 이렇게 같이 풀려 있고, 그 다음에 외국어. 이렇게 해서 넓은 의미로 이것들을 외래어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용법이 있었고, 그렇지 않고 이제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표준국어 대사전에 나오는 그런 용법들이 있었고, 그게 지금 현재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국어 대사전에 풀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외래어 남용을 줄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위에서 이제 넓은 의미로 쓸 경우에는 그 외래어 안에는 이제 귀한 말이나 차용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안 쓸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줄이자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모순적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외래어나 외국어를 남용하지 말자 이렇게 했을 때 앞에 외래어는 뭐고 뒤에 외국어는 뭘까? 만약에 앞에 외래어가 좁은 의미의 외래어라면 버스, 피아노, 컴퓨터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말을 쓰지? 라는 질문이 당연히 생기게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앞에 외래어가 넓은 의미다.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떤 문제 생깁니까? 뒤에 있는 외국어는 뭐지 그럼? 또 이런 의미가 생기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앞쪽에 그런 넓은 의미로 쓸 때 모순도 당연히 걸리게 되겠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외래어를 부정적인 대상으로 표현하는 그런 어떤 묘사가 생기게 되면 상당히 자꾸 이제 모순에 빠질 위험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언어에서 고쳐야 할 대상은 이제 외국어라는 점을 좀 분명하게 표현하고 묘사도 표기할 때도 그렇게 하자라는 게 이제 외래어 개념의 제자리 잡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외래어와 외국어의 구분이 가능할까? 이 질문을 이제 드리는 건데 왜 그랬냐 하면 넓은 의미의 외래어 개념 사용은 좀 다르겠지만 적어도 외래어나 외국어를 이렇게 두 가지를 병렬적으로 놓는 문제의식들은 대체로 외래어와 외국어의 경계가 좀 모호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에서 잘라야 할까 그런 고민이 드는 거죠. 실제로 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고민이고 그런 것 때문에 외래어는 특별히 사정한다 이렇게 1988년에 정해 놓았지만 그 뒤로 이제 사정 작업을 해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외래어 목록이 우리에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러이러이러한 애들은 외래어다, 나머지는 외국어다. 이렇게 할 만한 공인된 목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래어나 외국어를 같은 식으로 약간 이제 두 개를 동시에 이야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다가 그럼 당연 묶어서 넓은 의미로 쓰자라는 쪽으로 우리가 관행적으로 좀 사용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구분은 불가능할까? 그럼 왜 이걸 구분하려 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공공언어에서 무엇을 바꿔야 한다라고 지시할 때, 가리킬 때 그때 어떤 용어를 쓸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혼란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 공공언어 사용자들에게 공무원들이든 아니면 이제 언론 기자분들이든 간에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가 외래어 남용을 줄이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가 쓰지 않을 수 없는 말들까지 쓰지 말자는 식이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외국어를 줄이자라고 이제 지시어를 줄이려면 둘의 목록도 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어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요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크게 보면 제가 보기엔 두 가지의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첫 번째는 두 분 다 사실 국어원에 계신 분들인데 황영주, 김하영 선생님께서는 등급화해서 완전히 외국어 외래어 둘로 쫙 나누는 건 어렵지만 어떤 지표를 설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점수를 매겨서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등급으로 나눌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그 등급에 따라서 이 외국말 자원들을 관리하는 정책을 세우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제가 그 자료집에 보면은 대략 9가지의 그 기준을 제시하신 거죠. 단어 내적 기준 3가지, 그리고 단어 외적 기준 6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기준을 설정하고 어떤 단어가 하나 있으면 딱 거기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어서 평가를 해가지고 점수가 탁 나오면 어느 정도 점수부터는 이거는 완전히 정착된 국어화한 그런 말이다 라고 해서 1993년, 95년에 이제 기본 외래어라는 개념을 국어원에서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국어연구원에서 그러니까 제 개념으로 따지면 이제 외래어라고 할 만한 그런 단어들을 하나의 등급, 그리고 아직은 경합 중인 우리말과 이 외국말이 경합 중인 그런 단어, 그리고 이제 막 우리 국어 세계에 들어온 유입된 단어, 이렇게 3등급 정도로 나눌 수 있지 않겠나라고. 그러니까 2개로 딱 나누는 거는 좀 그렇지만 3개 정도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제안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 지표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는 방법, 후속 연구가 이제 계속 이어지지 못한 거는 아쉽지만 어쨌든 그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국어원에서 연구하셨던 김선철 선생님은 외래어사정 불가능하다. 왜? 1988년도에 외래어사정은 따로 한다라고 해놓고 30몇 년 동안 못했다. 사실 이게 왜 못했겠냐?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어 능력의 차이라든가 외국어에 대한 감성의 차이, 이런 것들이 뭐 언중들에게 통일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기준을 만드는 것은 자격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넥타이라든가 싱크대라든가 이런 말들조차도 이게 외래어냐 외국어냐 구분할 게 아니라 어떤 언중의 한 사람이 이 말은 우리말이 됐어 라고 느낀다면 그 사람에게 그거는 외래어고, 그렇지 않으면 외국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한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외래어 사정 불가능하다, 그리고 외래어 사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 발상도 이제는 우리가 좀 걷어내자, 이런 제안까지 이제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제안이라고 김선철 선생님의 이야기가 현실을 반영하고 있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그 앞전에서 등급화 얘기를 하셨던 그 9가지 지표를 보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언급들, 근데 우리나라에서 외래에 관련된 언급이 매우 체계적으로 길게 이어지는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거기서 어떤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얘는 외래어라고 할 만하다, 얘는 아직은 뭐 유입 초기에 그런 외국어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것들을 등급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제 느낌에는 단어 내적 기준에서 이제 동화, 3가지 동화의 그 점수, 그것도 그렇고, 나중에 뭐 사용 빈도, 단어 외적 기준으로 사용 빈도, 사용 범위, 사전에 등록되었는지, 그다음에 그 연한은 얼마나 됐는지, 국민 수용도 느낌은 어떤지, 또 대체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어떤 점수를 매겨서 이제 점수화하는 방식인데, 저는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고민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배점에 대한 어떤 그 균형성, 이것을 국민들이 뭐 다들 공감할 수 있을까? 언중이, 예를 들면 언중이 아니라 그냥 학자들만이라도 공감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저는 단어 내적 기준, 여기 이제 3가지 동화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크게 큰 문제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기본 점수 10점, 8점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10점씩 배점을 주는 게 과연 적절한 걸까? 저는 그거보다 다른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런 반론이 좀 강한 거죠. 예를 들면 사용 빈도에 관해서도
야, 이거 어디서부터가 많이 사용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뭐 100만 번 사용된 거하고 뭐 10만 번 사용된 거하고 그 다음에 10,000번 사용된 거하고 이거를 그 배수의 차이만큼으로 점수를 줄 수 있는 걸까?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되게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그 기준 안에서도 배점의 차이를 두는 그 세부 기준은 또 그 균형이 갖춰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운 느낌을 받아요. 예를 들면 20년 전에 출연한 것과 10년 전에 출연한 말은 다른데 21년 전에 출연한 것과 20년 전에 출연한 말의 점수는 달라도 이게 말이 되는가? 이런 고민까지 생기는 거죠. 그만큼 모든 게 다 연속적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때문에 지금까지 연속적이라서 나누기 어렵다라는 게 주된 어떤 외래어 목록을 만들고 외래어 사정을 통해서 목록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지 못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이런 방식의 접근이 아니라 어떤 이제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대체성에 대한 얘기인데 이 9가지 기준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대체성이 그 가장 유력하고 핵심적이고 1차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 문을 통과한 대체성의 문을 통과한 다음에 다른 기준을 적용을 해서 그것을 어떤 별도의 그 다음에 등급화로 이끌어가는 방법은 가능하겠지만 모든 9가지 기준이 균등하게 어떤 그런 기준으로 작동해서는 안 될 것 같고 1차적으로는 대체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대체성에 대한 제 생각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 첫 번째 해야 되는 근거로 제가 제시했던 거 첫 번째는 어쨌든 대체성은 대체어가 있다 없다 딱 그것만 따지자는 거죠. 황영주 김하영 선생님의 글에서도 대체성에 관해서는 있다 없다. 있으면 8점, 있으면 2점, 없으면 8점. 그러니까 대체어가 없다는 것이 외래어에 가깝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죠. 점수를 거기 많이 매길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점수 매기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일단은 대체어가 있다 없다는 뭔가 자의적인 판단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아주 세부적인 것에 관해서 규정이 필요하다면 더 만들 수는 있겠죠. 어쨌든 있다 없다 단순하다는 거죠. 아까 예를 들었던 버스, 피아노, 컴퓨터 대체어 있냐? 없다. 그럼 8점. 밀크 대체어 우유, 무비, 영화 있으니까 이건 2점. 이런 식으로 황영주, 김하영 선생님의 글에서 매길 점수가 매겨질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런 점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있다 없다로 해서 완전히 가는 길이 처음에 이제 달라지는 대체어가 있다면 그것은 외국어다. 우리말과 외국말이 동시에 함께 있는 그런 외국어고 대체어가 없는 말들은 우리가 우리말 대신 그 말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외국어다, 외래어다, 버스, 피아노, 컴퓨터와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단지 그 자의적인 판단 기준이 아니라서 그렇다라는 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사후적인 문제일 테고, 외국의 새로운 사실 이 외래어라는 것은 외국의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면서 그와 함께 그것을 부르던 이름이 이제 함께 들어오는데 이것을 우리 국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없던 단어였었어요. 그리고 없던 문물이었는데 얘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말로 적절하게 번역을 해서 이때 번역은 뜻을 제대로 담는 그런 다양한 번역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의역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의역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방법이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밀크를 우유로 또는 밀크를 원래 소조시라고 하던 것 같았는데 어쨌든 그다음에 무비는 영화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어떤 대체 작업이 번역 차원에서 의역을 하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의역을 할 경우에 하지 못하고 그대로 소리 위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 어쨌든 그 사물이나 개념을 또 느낌을 가리키는 그런 지시어로서의 이름이 붙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없던
문물을 받아들일 때 그 이름을 어떻게 붙일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방법일 텐데 그 크게 나누어서 첫 번째 그렇게 의역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영환사전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단어들이 그렇게 이제 정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그 이름을 우리말로 붙이지 못한 것들이 외국말 그대로 쓰이고 있고 거기서 약간씩의 의문적 변화 같은 게 있어서 표기에서도 좀 다르게 표기가 되는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외래어와 외국어를 가르는 기본적인 출발점이 된다. 왜냐하면 대체어를 마련하느냐 못하느냐가 국어 생활 공동체 안에서의 소통의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모두 뭐 국어 순화 운동을 하든 아니면 말다듬기를 하든 새말 만들기를 하든 간에 그 모든 것은 사실 대체어를 만드는 작업에 집중돼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외국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가장 크게 생각하는 문제인 거죠. 근데 그걸 우리말로 바꾸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는 이거를 표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시간이 됐나요? 7분? 깜짝 놀래 다 썼다. 장비를 그렇게 돌리면 안 되죠. 자,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의역이 안 될 경우 운명으로 이제 남는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외래어들이고 이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 그 불가피성. 그것은 바로 대체 불능성 때문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없다. 그래서 이제 외래어를 쓰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 말들은 우리말로 쓰면 되고 그 우리말이 있으면 그 우리말의 짝으로서 외국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었던 아파트와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승강기, 그 다음에 레스트룸, 화장실 이런 걸 보면 어떤 큰 틀에서 아마 아파트 같으면 황영주 선생님에서는 기본 외래어가 되겠죠, 저런 게. 저는 이제 외래어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승강기, 저는 경합 중이라고 보는데 아마 동화가 끝났다고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레스트룸, 화장실, 이거는 좀 레스트룸이라는 말 그렇게 많이 안 쓰지 않나? 화장실 위주로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사용도의 차이들은 좀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이 이제 우리 국어 어휘 중에서 이런 식으로 그 단어들이 활용이 되고 있다. 이 중에서 대체 불능한 그리고 불가피하게 돼서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외래어라고 정의하자 보수적으로.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제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는 말들이 있다면 그런 말들은 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지 더 이제 숙제로 남겨놓고 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예외적으로 좀 우리가 좀 문제 제기를 이 대체성과 관련해서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두 가지를 간단하게만 언급하면 첫 번째, 이게 단계적으로 유입돼서 경합 거쳐서 나중에 동화된다. 사실 이런 단계적인 발전 과정은 저는 단계적인 어떤 동화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황영주 선생님이 예로 들었던 87개의 어휘 중에서도 대체어가 없이 처음부터 외국말 그대로 압도적으로 쓰였던 말이 한 85% 정도 됩니다. 그거 보면 이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대체어 없는 말들이 대부분이더라라는 얘기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그러니까 외래어가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다 이런 두 가지 측면 얘기하는 경우들이 제법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때의 외래어는 되게 넓은 의미로 쓴 말이에요. 근데 그 외래어 중에서 순기능을 하는 것은 지시적인 동기로 사용하고 있는 버스, 컴퓨터 이런 것처럼 가르치는 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말들. 이거는 이제 외래어인 거죠. 근데 역기능을 주고 있는 것, 막 과시 차원에서 남용하고 이러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역기능을 주고 있는 이런 것들은 외국어들이죠, 대부분. 외래어가 이런 역기능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넓은 의미의 외래어 개념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마치 두 가지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제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뒷부분 중요한데 이거 이제 저희가 작업을 제가 했으니까 그 결과물을 제가 1192개의 외래어 목록을 제시해 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제 단어들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한 3,000개 정도 모았던 것 같고 그 중에서
그 중복되는 것들 빼고 어쩌고 해서 한 3,000개 정도 모은 것들 중에서 일단 그 대체어 없는 것들을 고르는 거죠. 근데 대체어 없지만 첫 번째는 그 사용 빈도가 너무 취약한 말들을 아예 거기서 제외하고, 그 다음에 사용 연도조차도 대략 최근에 나온 말이 대체어가 없지 않냐? 그럼 그런 말들 다 외래어냐? 그건 아닌 거죠. 적어도 뭐 한 우리 사회에서 30년 정도는 전에 출연해서 최근에 한 15년 이상 꾸준히 사용되고 있는 말들, 그런 말들을 대상으로 삼았고, 두 번째 그 중에서 이제 대체어가 없는 말들을 잡지만 대체어가 있어. 그리고 어떤 말은 예를 들면 피아노 같은 말은 강금이라는 대체어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의 사용 빈도가 얼마나 되냐, 실효성이 있는 대체어냐.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기준을 잡은 거는 저희 남기린 선생님이 그 신어의 사전 등재 후보 저기로 기준으로 잡았던 것을 원형을 해서 15년 동안 30회 이상 제가 조사했던 신문 말문치에서 그걸 추적을 해가지고 15년 동안 30회 이상 그리고 7년 이상 꾸준히 그 횟수가 나오는 그런 단어들만으로 이제 골랐습니다. 전문 용어는 제외했고요. 그랬더니 총 1192개 여기서 일단 외래어 목록을 잡아냈고, 이 중에는 물론 나머지 외국어 쪽으로 뺐던 목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뭐 충분히 우리말 대체어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외래어라고 해야 되겠느냐라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끝났죠. 이제 남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연구가 되게 부족한 연구였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해갈 것들이 많고, 특히 이게 빈도나 범위나 이런 것들이 말뭉치를 가지고 조사하는 방법밖에는 사실 현재로서는 좀 통계적인 방법이 없는데, 이 말뭉치 굉장히 제한적이더라는 거죠. 써보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의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이냐, 이런 고민은 남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글문화연대 이건범 대표가 외래어 사전 기준과 외래어 목록 제한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범 대표가 60대인데 마음은 여전히 30대 아니면 20대 정말 그 패기 있게 또 뜨거운 열정으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아마 발표 들으시면서 공감이 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테고, 네, 또 조금 좀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대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함께 얘기를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토론자 가운데서 먼저 한 분 모시겠습니다. 안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철호 교수님. 두 분 다 올라오셨어요?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최형용 교수님입니다. 먼저 박철호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죠. 네, 먼저 이건범 대표님의 야심찬 발표에 대해 감사드리고 감사드리면서 저도 이제 그 어려운 말이나 이런 것들을 쉬운 말로 다 다듬는 방향에 대해서 말다듬기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인데, 이제 이 개념적인 부분 그리고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겠고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토론문을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절 구분은 하지 않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에게는 외래어와 외국어라는 용어의 대비가 편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 불편함의 시작은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외국어라는 표저의 두 번째 뜻으로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아직 국어에 정착되지 않은 단어라는 정의를 넣은 데서 시작된 것이기도 합니다. 용례가 있으니 사전에 등재되기에 이르렀겠으나 외국어라는 용어의 짝은 외래어가 아니라 국어, 외국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어나 우리말의 사전적 정의에는 그것을 단어로 정의한 뜻풀이가 추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는 이제 환유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전체와 아주 그 안에 속한 부분 이런 것이 당연한 서로 이제 연결이 되는 관계이고, 외국어를 단어에 대해 사용할 수 있다면 국어도 단어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외국어의 단어라는 정의를 넣을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제 국어 속에는 이제 그 어원으로 우리가 연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것을 뭐 그렇다고 뭐 규정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국어에는 이제 고유어로 원래부터 우리말이었던 것이 있고 외국에서 들어와서 외래어로 차용된 것이 있고요. 한자어는 뭐 굳이 따지자면 외래어인데 이제 우리 나름의 발음과 체계를 가졌기 때문에 한자어를 별도로 분류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거 이제 외국어도 자기네 그 언어에 가보면 그 나라의 고유어가 있고 그들의 외래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래어, 외국어 이런 걸 딱 띄어내어서 이렇게 대비시키는 것이 저에게는 좀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관점의 연장선에서 외래어와 외국어를 대비시킨 의도는 외국어는 국어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외국어에 속한 낱말이지만 이미 국어에 편입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외래어와 아직 국어에 편입되지 못한 잠재적 외래어를 섞어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외래어는 말 그대로 외국에서 온 말이고, 비록 외국 낱말이 국내에 유입되어 국어로 수용되지 못했다고 해도 그 낱말들이 국어에 섞여 사용되고 있는 한 그것들을 외래어라고 부르는 데서 하등의 개념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김민수의 넓은 의미의 외래어 개념이 그런 측면에서는 훨씬 쉽고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발표자께서 외래어와 외국어를 아우르는 용어로서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라는 공통의 풀이에 착안하여 외국말로 일컬을 것을 제안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외국어와 외국말을 구별하여 사용하자는 제안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모국어 화자가 몇 명이나 될지 의문입니다. 이 두 개념을 아우를 수 있는 말로는 그야말로 외국에서 온 말을 뜻하는 외래어를 그대로 두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며, 정책 당국이 발표자의 문제 제기를 수용한 것은 그 두 개념이 혼동될 수 있다면 이제 외국어 단어를 써서 이미 국어에 편입된 말에 대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본 토론자는 모국어 화자의 직관에 어려운 두 용어의 구별을 더 강화하기보다는 그 구별이 이미 국어가 된 외래어와 아직 국어가 되지 못한 외래어의 구별이었으므로 그러한 취지를 정확히 표현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상응하는 구별은 외래 국어와 외래 신어 정도가 저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표준 사전의 정의로는 외래어를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에 널리 쓰이는 단어라고 하였는데, 널리 쓰임을 완전히 국어화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므로 외래어라는 용어를 외래 국어만을 뜻하는 좁은 의미로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한 신어는 아직 국어로 완전히 수용된 것은 아니지만 잠재적인 국어로서 국어가 될 가능성도 가지고 있지만 또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되면 사라지는 말이니까 국어가 되지 못했다는 취지에 정확히 부합하는 말입니다. 발표자께서 외국어 혹은 외국 낱말이라는 용어를 강조하는 의도 가운데는 그것이 남용되어서는 안 될 제어의 대상이라는 가치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의도라면 외국 낱말 단어나 외국 용어라는 용어를 통해서 그러한 사회 언어학적 의도를 표현할 수 있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외래 신어가 너무 객관적인 용어여서 오히려 국어로 정착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덜 되었다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고자 한다면 말입니다. 위 1절의 그 토론에 의해 그 문제가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외래 국어와 외래 신어를 구별할 수 있겠는가를 묻는 문제이며, 이렇게 부를 때 문제 성격이 더 분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는 이 둘 사이의 구분이 가능하다는 입장과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는 입장, 이 글에서는 이제 황용주, 김하영인데 이 경우도 실제로는 가능하다는 입장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외래어, 외국어로 구분하는 단어들을 모두 외래어로 보고 이들의 국어화 정도에 대해 외래어 수용 지표를 적용하여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언어 정책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현대 사회에서 외래어 수용이 불가피하며 외래어를 언어 차원으로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언중에서 익숙하여 공적 의사소통에 사용해도 되는 외래어는 무엇이고 쉽게 불어쓰거나 고유 한자어 등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는 외래어는 무엇인가를 판단하여 제공하는 것이 언어정책기관이라고 본다. 즉 그분들도 외래어 중에서 공공언어로 적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도입니다. 발표자는 이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외국말 자원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어떤 말은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말이니 교육도 해야 하고, 어떤 말은 원활한 소통과 우리말 자원 보호, 지식 대중화를 위해 우리말로 번역하여 쓰라고 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자는 그러한 필자의 주장은 공공언어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르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외래 국어와 외래 신어의 구별과 같이 널리 쓰이느냐, 좁게 일시적으로 쓰이느냐의 구별은 현재 통용되는 언어 자원이 통계적으로 포착될 수 있다면 가치 판단 없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넓고 좁고의 문제와 오랫동안과 일시적의 문제, 또한 말뭉치 구축과 통계적 변수의 설정과 관련된 기술 발달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발표자가 지향하는 방향은 실상 외래어와 외국어의 구별이라 표현하든 외래 국어와 외래 신어의 구별이라고 표현하든 그러한 구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공언어에 적합한 외래어와 공공언어에 적합하지 않은 외래어를 구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강조인 것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용어를 계속 이제 외국어와 외국어의 구별로 가져가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보기 어렵게 만드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래 국어와 외래 신어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도 입장 차이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대체성이라는 기준이 유용하긴 하지만 대체어 존재 여부를 결정적인 구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이미 우리말에 들어와서 널리 쓰이고 있는 외래어도 고유어나 한자어로 이루어진 대체어가 있으면 일단 외국어로 보자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고, 지금 그 단어들이 나타내는 의미, 이제 국어와 외국어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고 판단하고서 그때의 외국어는 국어로 인정하지 말자는 쪽으로 논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대체어가 있으면 외국어가 국어와 유입되기 다소 어려운 것이지 유입되어 널리 쓰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널리 쓰이는 카메라, 엘리베이터는 대체어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에 외래 국어인 것입니다.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널리 쓰여왔기 때문에 외래 신어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진기나 승강기를 더 살려서 사용하자거나 공공언어에서 사진기나 승강기 사용을 더 권장하고 카메라나 엘리베이터를 자제하자는 방향의 정책의 운동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대체성은 외래어와 외국어를 가르는 기준이나 외래 국어나 외래 신어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 공공언어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들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유용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같은 개념을 나타내는 말이 둘 이상 존재할 때 어느 쪽을 공공언어에 더 적합하다고 볼 것인가를 정할 때 유용하다는 것이지요. 대체될 수 없는 말이 없을 때에는 그 의미를 나타내는 유일하게 존재하는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입니다. 외래 신어가 외래 국어가 되는 과정이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때로 고유 한자 국어와 동의 경쟁 관계를 이루는 것도 사실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외래 신어의 국어로의 정착이 불발되고 고유 한자 국어가 널리 궁극적으로 남도록 하기 위해 공공언어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운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가능하고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체어가 없는 것은 외래어이고 대체어가 있는 것은 외국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리 정책 당국이라고 해도 국립국어원이라고 해도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외국어였어도 국내에 유입되면 외래어이고 한국 사람이 널리 쓰면 외래 국어가 되고 널리 쓰지 않고 사라지면 정착되지 못한 외래 신어였다가 도태된 것입니다. 고유어나 쉬운 한자어로 된 말을 외래어보다 더 선호하는 방향에 대해 공공언어를 관리하고자 할 때 충분히 취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단순히 고유어이기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쉬운 한자어는 우리 고유의 언어 자원에 가깝게 여겨지는 방지지만 일본식 발상에 의해 조어된 말이라든지 기본 한자 수준을 넘는 어려운 한자는 한국의 언어 자원으로 보는 데 무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외래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서 출발된 말이 아니어서 쉬운 외래어의 유수로 오히려 매우 다의적이고 문맥에 따라 어감이 달라지는 면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느낌을 주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 취지로 공공언어에서 고유어나 쉬운 한자어보다 선호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적인 영역에서 그것이 과시욕구와 이목끌기 차원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해도 그런 느낌이 언어 현장이 녹아들어서 널리 쓰이게 된다면 그것을 국어가 아니고 외국어라고 더 이상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 발표자께서 제시해 주신 확실한 외래어,
외래 국어 목록이 대체어가 없음으로 해서 앞으로 거의 고유어나 한자어로 다듬어지기 어려운 말들이라는 데 동의하고 이와 같은 목록을 도출하기 위한 발표자의 수고와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물의 효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것들만 국어의 외래어로 인정하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대체어 여부와 관계없이 널리 쓰이면 외래 국어입니다. 그리고 외래 국어라도 앞으로 가급적 쓰이지 않는 것이 좋은 말은 공공 언어 영역에서는 다른 대체어를 만들어 경합시키고 퇴출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많은 수고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물을 제공해 주셨지만 이 목록에 들어가 있으면 완전한 국어이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써도 좋다는 것을 일부러 적극적으로 힘주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우리가 목록을 만들고 노력해야 할 방향은 대체어가 있어서 그 대체어들을 공공 언어로 인정할 만한 것인지 검토하고, 만약 그렇다고 판단된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일반 국민이 사적인 영역에서까지도 적극 사용할 수 있게 하여 힘을 얻어가게 만드는 쪽이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는 이미 외래 국어에 비해 힘을 잃은 고유어나 외국 한자어를 공공 언어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자고 하면 국민들이 생경하게 여길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염려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내비게이터 같이 영어로서도 고급 수준의 어려운 말을 우리 국민이 더 널리 사용한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어를 잘하는 지식인이 아닌데도 많은 국민이 그 정도의 표현을 어렵지 않게 느낀다면 그것의 사용을 굳이 막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고유어나 한자어가 된 말이라도 그리 쉽거나 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대체어를 만들었거나 좋은 대체어라도 충분히 잘 알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고민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어가 힘을 얻은 대표적인 사례들은 방송을 통해서든 정부의 행정력을 통해서든 상당한 기간 동안의 다각적인 홍보와 국민들이 부담 없이 사용하게 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노력의 반대편에 있는 이미 고유어나 쉬운 한자어 대체어가 없이 독자적인 지위로 확보한 외래 국어를 적극 인정해주기 위한 외래어 목록이 효용이 자칫 그것들 이외의 외래어를 사용하면 국어가 아닌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이니 마음의 부담을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소극적인 방향의 노력이고, 이 일에 힘을 쏟는 것이 대체어가 힘을 얻어가도록 만드는 적극적인 방향의 결과를 얻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전문 용어나 학술 용어는 널리 쓰임의 판정이 일반어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얼마나 국어가 되었는지 여부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사적인 영역에서 널리 쓰인 말도 아닙니다. 그런 용어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공공언어에 편입되는 경우입니다. 초중등 교과서에 실린다든지 대민 업무에 활용되게 되었다든지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공공 영역에 들어오는 용어들은 국립국어원이 중심이 되고 정부 관계부처나 국어문화원연합회가 조율하여 하나의 안을 일관되게 밀고 나간다면 어렵지 않게 표준안이 도출되고 정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위로부터 아래로의 접근이 용이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물질명, 고유명칭 등과 같이 전 세계가 가급적 통일된 용어를 쓰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는 각 언어가 가진 음소와 그 배열법의 차이에 의해 음상이 달라질지언정 굳이 대체어를 만들 필요는 없는 부분이겠습니다. 저의 토론에 대해 발표자께서는 제가 널리 쓰이는 말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고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표준어 사정에 대비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국어의 표준어의 범위는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표준국어 대사전을 만든 목적이 표준어 용례집을 지향한 것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동시대 국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말도 많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통용되고 있지 않은 말은 사멸어로 처리하자고 하면 그 후보가 될 것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상당히 널리 쓰고 있는 외래어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적절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앞으로 기회가 되면 표준어 자체의 외연 확장과 표준어 규정에서 따로 정하겠다고 한 외래어의 범위에 대해 좀 더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표자께서 대체어라는 기준을 중시하여 외국어로 규정해야 한다고 보시는 많은 외래 국어나 신어들이 실상은 표준어로 인정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관점을 후속 논의에서 이어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는 외래 표준어와 외래 비표준어라는 새로운 차원의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토론 의견을 주셨는데 글쎄요, 이 외래어 외국어 이 문제를 잘 정리해서 우리가 공공으로도 그렇고 일상의 생활도 소통이 잘 되고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대의에는 동의하시면서도 어쨌든 또 발표자의 의견과는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대체어의 유무를 갖고 과연 이게 외래어냐 외국어냐 이걸 우리하듯이 할 수 있는 거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이 시작부터 지금 좀 쫓깁니다. 종합토론도 해야 되는데 일단 최영용 교수님 토론 의견 듣고 그리고 나서 세 분하고 총장과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시간표 누가 짠 거예요? 종합토론이 10분으로 돼 있어.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최영용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을 조금 전략해보고자 나오라는 말도 안 하셨는데 제가 나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박준호 선생님하고는 좀 다르게 좀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사회자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에서 더 다룰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외래어 외국어 부분 기준으로서 대체성을 주장하신 이 글이 가지는 가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든 문제 제기의 측면에서든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도 이 작업을 하는데 조금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이 외래어인지 외국어인지를 판단하게 만든다면 앞에서 말씀하신 9가지 기준, 이것을 개인이 혹은 어떤 기관이 자립적으로 수행해서 이것을 외래어다 외국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다면 그 가운데에서 정말 실용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은 대체성이 아닐까. 앞에서 박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있다 없다의 문제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깔끔하게 그것이 나누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외래어 외국어의 개념에 딱 맞아떨어진다면 그 이상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논문은 문제제기 이상의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해볼 때 외래어의 범위라고 되어 있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정책적인 측면을 생각해야 된다고 할 때 정책적인 측면에서 항상 언급하는 게 이제 국어 순화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국어 순화를 정의된 것을 보면 거기에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제 외래어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외래어를 가능한 한 고유어로 이 부분인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외래어 외국어는 구분이 어렵다고 했을 때 그것을 다듬는다고 한다면 순화가 외래어를 다듬어야 되느냐 외국어를 다듬어야 되느냐 이건 비교적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외국어는 외국말이니까 우리가 다룰 필요가 없죠. 외래어만 다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듬는 것의 대상을 외래어로 삼아야 되는데 외래어는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정착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정착을 했는데 그것을 다듬는다는 것은 그 정착된 것을 부정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외국어의 정의를 보면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아직 국어로 정착되지 않은 다른 말로 치면 외래어로 넘어갈 것 같은데 아직은 외래어라고 부를 수 없는 거 그것도 포함을 하는 방향 다른 말로 치면 외래어의 범위를 조금 확대해서 이거 아직 외래어로 정착되지는 않았지만 외래어로 정착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도 외래어의 넓은 범위로 포함하자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외래어의 범위를 넓게 포괄하는 것은 이러한 정책적인 고려도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순이 많은 거예요. 이거는 외국어가 분명한데 사전에도 실어가지고 이 말은 이거 외국어에 가까운 건데 이거는 우리말로 쓸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용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거 사전에 있다.
사전도 그냥 사전이 아니라 표준 국어대 사전에 있다. 혹은 우리말 셈에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을 방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대체성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외래어의 목록을 이렇게 사정하는 어려운 일까지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많은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이제 대체어 관련되는 것인데 앞에서 이제 박철호 선생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대체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대체어가 아니고 동의어죠. 동의어. 사전에서 이퀄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은 동의어라는 뜻이지 대체어라는 그런 것이어서 이 가령 카메라를 사진기라고 이렇게 해놨다. 그러면 이거는 카메라를 사진기로 대체한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카메라와 사진기의 의미가 같다라는 측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대체어로 조금 이렇게 바꾸어서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아노에 대해서 감금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감금은 사실은 중국에서 피아노를 의역해서 만든 말을 가져온 것인데 이거 피아노를 대체하는 말이 감금이라고 해서 거기다 올려놓은 게 아니라 피아노는 감금이라는 말과 의미가 같다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감금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피아노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외래어라고 대체어가 있으니까 외국어라고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데서 저도 결과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대체어라고 이렇게 했던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말들인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대체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거기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또 답변해 주신 것을 미리 예습을 해보니까 카메라와 사진기나 촬영기 같은 것 중에 어떤 게 더 먼저인지 따져보면 저도 그렇게 자세하게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사진기가 더 먼저일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발표문의 뒤에 있는 말 가운데 가령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길 도우미가 있다. 그러면 이 내비게이션이 분명히 먼저이고 길 도우미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거든요. 홈페이지가 있다고 했을 때 누리집이 대체어다. 그러면 이때의 누리집은 원래 있던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어 가운데도 아까 말씀하신 밀크와 우유의 관계, 그죠? 밀크하고 우유 있으면 우유가 먼저 있는데 그게 밀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영화, 무비 같은 경우도 영화 있고 무비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대체성이라고 하는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카메라는 대체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외국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록을 보시면 뭐가 있냐면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가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 카메라나 비디오 카메라는 대체어가 없거든요. 그럼 이거 외래어라고 이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카메라는 외래어라고 할 수 있는데 디지털 카메라나 디지털 카메라나 아니면 비디오 카메라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외국어성이 더 높은 듯한 느낌이 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대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조금 어렵고 그러면 그걸 또 정성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건 다른 말로 치면 대체어는 있다 없다의 간단한 문제 같았는데 실질적으로는 보다 복잡한 문제를 만나게 되는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그 기준에서도 10점, 100점에 대체어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0과 10점이 아니라 2점과 8점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정도성이 있다는 것이라서 사실은 있고 없고는 6점 차이밖에 나지 않는 것이고 있다 없다의 문제이지만 사실은 그것도 정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이 다분하다는 측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늘 해보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대체어를 어떻게 확인했느냐는 것입니다. 대체어를 확인할 때 개인적인 지식에 기반을 둘 수도 있지만 결국은 사전을 찾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있다 없다라고 하는 대체성을 기준으로 한 것을 그렇게 양분적인 것을 조금 판단이 쉽게 할 수 있다면 또 찾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전 등재 여부입니다. 여부도 역시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사실 일반 사람들도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사전에 있는데 이것을 왜 외국어라고 하느냐
이런 불만을 갖게 하지 않으려면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보다 더 접근이 가능하고 훨씬 더 많은 인력이 들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전을 조금 좋은 사전을 계속해서 이 외래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 한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라도 이 대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외래와 외국어를 구별하는 시도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셨습니다. 일단 대체요. 오늘 이게 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체어 이전에 이것은 동의어가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대체어가 있고 없고 이런 걸 갖고 과연 그렇게 외국어 이렇게 영향을 지을 수 있느냐 역시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발표자께서 뭐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발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또 토론문에 대한 답글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놓으셨는데 이 자리에서 짧게 말씀을 나오라고. 예. 두 분 토론 고맙고요. 짧게 핵심적인 것들만 제가 짚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읽어보실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국어와 외국어를 단어 차원에서 사용하는 것이 박철우 선생님은 좀 불편하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이건 그동안 해왔던 거기 때문에 저는 이상할 게 없다고 봐요. 지금 국어에 대한 것도 국어라는 말에 사전풀이에는 안 올라가 있지만 국어 사전이라는 표제어 그리고 국어 순화라는 표제어에 사용하고 있는 국어라는 말은 제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단어를 뜻하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이 돼요. 다르게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우리가 국어의 단어라는 의미를 넣어놓지 않았지만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김미수 선생님이 이제 넓은 의미의 외래어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도 귀화어하고 차용어 그 다음에 외국어 이렇게 세 가지를 그 안에 합의 구성 요소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래어 안에 외국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어 단어라는 의미로 외국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원래 이렇게 쓰던 건데 왜 여기에 문제 제기하시지라는 이제 그런 고민이 좀 들었었고 그래서 넘어가서 이것을 이제 외래 국어와 외래 시도로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가리키는 의미 그 범위가 약간씩 다를 수는 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가리키고자 하는 어떤 내용은 동일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외래 국어라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의미에서의 외래어 또는 차용어 그다음에 외래 시도라 하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의미의 외국어 또는 그냥 외국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외래 국어 외래 시도 짝이나 차용어 외래어 외국어 짝이나 차용어 외국어 짝이나 큰 차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거기서 역시 또 다른 개념과 용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가리키고 알려주고 한다는 것은 저는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절하다면 차라리 차용어 외국어로 말이 비슷하니까 외래어하고 외국어가 말이 비슷하니까 애초부터 그렇게 생겼다면 말이 이렇게 구성이 됐다면 좀 편했을 텐데 이미 그렇게 돼버린 걸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 상태에서도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게 외래어 목록이 몇 개가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리킬 때 개설해야 될 대상을 뭐라고 부를 것이냐 저는 그걸 외래어라고 외국어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개설하자라고 얘기할 때 어떤 말로 대체할 것인가 그것이 처음에 있었건 나중에 생겼건 간에 그 말을 가리키는 그 외국어의 어떤 대상이 되는 외국말과 그에 따른 우리 대체어는 쭉 제시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 목록을 만들기 위해서는 출발해야 될 순서가 없는 것들과 있는 것들을 저는 구분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래어 목록 그 자체가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도. 왜냐하면 그걸 제가 아무리 널리 퍼뜨린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그 목록에 있는 용어의 사용이 늘어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영향은 안 미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외국어 사용을 줄이자라고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기자분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할 때 그 대상에 되는 말들을 외국어다라고 당신의 문법 개념을 이용했을 때 당신이 학교에서 배웠던 문법 개념에 따르자면 그것을 우리말로 대체할 말들이 있는 말이니까
그것으로 바꿔 쓰는 것이 국민들의 소통이 훨씬 좋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하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외래어 외국어 사전 같은 것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모든 것은 저도 공공언어 관점에서 박철호 선생님하고 동일한 그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뭐 그것 때문에 해석을 이렇게 해보자라는 것도 제가 썼던 글에서 특별히 다르게 저는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렇고, 그럼 최영준 선생님 글에서는 첫 번째 이제 국어순화에 대한 그 국어사전의 풀이는 이게 작년에 제가 논문 사실 쓰면서 고민했던 건데, 작년에 이거 잘못된 뜻풀이 같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올라있는 외래어라는 개념과 국어순화에 그 적어놓은 뜻풀이에서 나오는 외래어라는 개념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래어, 여기 나오는 외래어를 고유어로 바꾼다, 이런 일을 지금까지 국어순화 과정에서 이것을 꼭 목적으로 삼았던 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은 맥락에서의 외래어건 좁은 맥락에서의 외래어건 간에 그것을 고유어로 바꿔야겠다 라고 그렇게 제시했던 적은 없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고유어로 바꾸고 안 되면 쉬운 한자어로, 또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쓴다, 뭐 이런 관점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어순화 그 뜻풀이 자체를 저는 바꿔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유용성, 그 저기의 유용성, 그러니까 사후 대체어와 사전 대체어, 요 개념의 유용성에 관해서는 저는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디지털 카메라하고 또 뭐였죠? 비디오 카메라. 이거 맞는 말씀인데, 저 사실 이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카메라는 외국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외국어다. 우리 대체어가 있는데 외국말, 외국어고, 우리가 외국어를 쓰는 게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왜냐하면 그 말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쓰는 거다. 그러나 그러다가 우리가 권장할 일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도 권장을 우리가 뭐 사직기로 좀 바꿔보자. 이때 권장의 강도는 뭐 다른 말들에 비하면은 한 10%밖에 안 되겠죠. 예를 들면 권장의 강도가 러닝을 달리기로 바꾸자. 지금 러닝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권장의 강도가 70, 80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카메라를 사진기로 바꾸자. 이거는 10 정도밖에는 권장 지수가 안 올라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건 외국어고, 디지털 같은 경우는 저는 어쩔 수 없는 외국어라고, 외래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이나 비디오는 이제 구분외래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가지는 힘이 단어의 어떤 정체성을 형성할 때 크더라, 그런 느낌이 이제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외래어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방식이 뭐 밀크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외국어의 용례로 들긴 했지만, 국어사전에 올라가 있지만, 뭐 버터 밀크, 사워 밀크, 그다음에 밀크 푸드, 또 밀크,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표준국어 대사전에 다 올라가 있어요. 똑같이 무비도 무비 카메라 또는 비디오 무비, 이런 말들이 역시 국어사전에 무비와 밀크는 안 올라가 있지만 그런 어떤 그 합성어들이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정이 좀 일정하게 통하는 그런 맥락이 좀 있더라, 사정 만들기 쉽지 않더라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 네, 그렇습니다. 좋은 토론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외국어를 남용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부분 그 공감하시지 않아요. 예, 그런데 오늘 뭐 토론에서 뭐 외래어라든가 또 외국어라든가 사실 발표자께서 아까 발표를 하시면서는 얘기를 안 하셨는데, 그 박철호 교수님께서 이제 토론에 지적을 하신 게 외래어하고 외국어를 아울러서 외국말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맞죠? 그렇게 발표문에 적으셨는데, 그 외국말이라는 게 또 참 부자연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박철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는 지금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이게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뭔가 그 의견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님하고 최 교수님, 여기 지금 발표자께서 아주 그 열띠게 또 이게 토론에 대한 막론을 했기 때문에 공평하게 두 분께도 또 의견을 말씀하실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토론은 좀 약간 도발적이어야 재미가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용어 문제를 제가 좀 주문으로 적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용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외연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잡고 있는 개념은 사실 같아요. 같은데
사실은 이제 사실 근데 적용을 해보면 넓이가 달라지죠. 넓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대체성이 있다 없다는 걸 가지고서 이제 그게 대체라는 개념은 이미 한쪽을 배제하겠다는 마음이 들어 있는 건데 얼마든지 또 경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공존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대체라고 하는 것은 공공언어로 왔을 때 바람직함의 여부와 관계가 된다. 그러니까 저의 많은 부분은 이제 외래어라는 말을 제가 왜 이제 공공언어와 관련된 그런 이제 다듬기 쪽에서 이렇게 섞이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외래어라는 말은 사실 그런 이제 공공언어에서 경쟁이나 이런 걸 염두에 둔 말이 아니고 그냥 국어를 연구할 때 이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고유어가 있고 한자어가 있고 그 외에 외래어가 있다. 그냥 이걸 나누어서 이제 어원이 다르다. 이런 걸 보기 위한 용어예요. 외래어, 외국어, 외래어, 고유어, 한자어라는 것이 어원을 이제 주목하는 것이지 그걸 뭐 외래어, 외국어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또 이제 그 들어와서 널리 쓰인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다른 거예요. 제가 신어라는 말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도 지금 뭐 신어 조사도 많이 하고 하지만 신어 조사에서 실린 단어들이 다 국어로 편입되는 거 아니고 거기 이제 잠정적으로 있다가 그 시대의 상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자료로서 활용되곤 하는 거죠. 그 시기에는 이런 신어들이 많이 등장했으니까 그런 개념들이 많이 유행하고 관심을 끌던 그런 시기다. 이런 것에 주목을 하기 위해서 신어를 조사하는 것이죠. 사실 외래어도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어떤 짧게 쓰이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는 외래, 제가 이제 그 외래 외국이 그리 중요한 건 아닌데 아예 외국어는 논의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들어왔으니까 외래니까 이제 거기서 다듬냐 아니냐는 걸 따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어라는 것 사전 정의에 밀크, 무비 이런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밀크, 무비는 우리말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어로서는. 왜냐하면 우리말의 맥락에서 한 번도 쓰이지 않아요. 너 아침에 밀크 먹었니? 너 무비 보러 갈래? 이런 말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다.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들어온 적이 없는 외국어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그게 저는 국어사전에 용례로 올라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한글로 적었고요. 그리고 벌써 그 국어사전에 쓰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써버리니까 있는 것처럼 돼버리는데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차원으로 가면 사실 있어요. 지금 무비 카메라라든지 이제 뭐 이런 데서 나오죠. 그리고 사실 밀크는 정확히 얘기하면 우유가 아니고 젖입니다. 그리고 유예요, 유. 그러니까 사냥류. 어릴 때 그건 다 밀크죠. 그 우유가 아니라도 밀크라는 개념이, 젖이라는 개념이 따로 있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밀크로 써야 되는 경우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문 영역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쓰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대체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제 더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층위가 모두 단어 층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사실 우리 최 교수님 많이 말씀하시지만 어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스마트다 이런 말을 우리 외래어라고 잘 안 하죠. 스마트라는 말은 우리말이라고 안 하죠. 근데 스마트하다 이랬을 때는 사전에도 나오고 그 어근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라는 것이 그 자체로는 외국어가 상태에서 한국어로 안 왔었는데 스마트하다가 되면서 한국어로 들어오면 어근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사실 한자어 다 그런 거죠. 한자어 거의 절대 다수가 어근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들을 어근 층위로 내려가면 논의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할 때 외래 외국이 개념을 구별해서는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네, 저도 그 중학교 때부터 스마트하다는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일상에서 사실은 안 써도 되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체어 관련해서는 문득 떠오르는 게 사실은 그 셀프 이런 거는 최영현 교수님 말씀에 있는 동의어가 있는 거고 발표자 얘기하는 대체어가 있는 거죠. 스스로라는 말을 쓰면 되는 거고 직접 이런 말을 써도 되는 건데 아무튼 저희 한국 문화에 대해서 오래전에 물을 스스로 이런
그 붙임 딱지까지 만들어서 어떻게 좀 셀프를 좀 몰아내려고 애를 써봤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주유소도 뭐 다 셀프가 돼가지고요. 아주 간판도 뭐 대문짝만 하고. 최윤영 교수님, 좀.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상은 같은데 거기를 다가가는 방법론이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하지만 목적은 같기 때문에 이런 공론의 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석에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단어를 연구하는 사람이어서 말씀 주신 내용들이 사실은 다 하나하나 연구 대상이 되고 실제로 그 중에 몇 가지를 이제 연구 논문으로도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들 중에 가령 이제 제가 이제 논문을 쓴 거는 망고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 앞에 이제 애플이 붙으면 애플 망고가 되는데 이 애플 망고는 사전에 실려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플은 사과가 있기 때문에 사과에 대해서 애플을 쓰는 건 이건 그냥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이렇게 새롭게 단어를 만들어 나가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조금 관심을 가지는 게 이제 혼종어. 사실은 우리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것들을 다 합쳐도 당연히 100%가 되질 않거든요. 그러면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 최소한 10% 이상이 되는 것이 혼종어입니다. 혼종어는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어종이 섞이는 거죠. 근데 이제 외래어의 측면에서 섞이는 것은 고유어 아니면 한자어이기 때문에 고유어나 한자어는 우리말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들이 혼종어가 되는 순간 외래어의 그 정도성이 더 높아진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제가 논문에서도 토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 이런 것들의 이제 문제들까지도 고민을 조금 더 넓혀보면 좋은 방향으로의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스마트 자체도 스마트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스마트하다라는 말이 생겼기 때문이고 스마트하다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혼종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걱정하시는 건 이런 거죠. 요새는 정말 셰프가 요리사로 얘기하는 건 거의 없고 거의 다 셰프라고 얘기하고 나눠 먹는다고 해서도 충분한데 왜 쉐어해 먹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뚜껑 덮으면 될 것을 실링 해드릴까요? 꼭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쪽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에서는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정책은 대표적인 것만 선별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망라를 해야 될 가능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되는지 어떤 것은 안 되는지 하는 경계의 문제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경계는 사실은 전체 체계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토론의 장이 큰 의미가 있는 결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실 지금 여러 가지 그 외래어라고 해야 될까요? 외국어 쪽이겠죠 아직까지는. 많이 예를 들어주셨는데 저는 사실 참 그 섭섭한 게 요즘에는 그 아이들을 보살피지 않고 아이들도 케어를 하고 부모님들도 잘 모셔야 되는데 케어를 하고 심지어는 뭐 지자체 이런 데서는 뭐 행정을 케어를 하고 왜 그러는지 참 답답합니다. 근데 뭐 이런 것은 뭐 공공언어 꼭 이것의 문제만은 아니고 우리 일상 전반에 퍼져 있는 그런 어떤 외국어 사용의 남용의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토론 시간이 아까 제가 10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0분은 아니고요 20분으로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점을 감안해서 내가 꼭 뭐 이거 질문을 해야겠다라든가 꼭 한마디 해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손을 들어주시면 한 번만 딱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선착순으로 한 번만 기회를 드리는데 다행히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 자리는 뭐 발표자나 토론해 주신 두 분 선생님이나 마찬가지로 바로 이 혼란스러운 외래어, 이 외국어 문제
우리말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조화롭게 우리가 주체적인 언어의식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느냐. 특히나 발표자는 이제 이 공공 언어에서의 배려, 남용 문제 이것을 막아보려고 지난해부터 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이렇게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쉬는 시간은 5분 돼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딱 5분 쉬겠습니다. 5분 쉬고 계속해서 두 번째 주제 발표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